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낡은 관아의 나무 대문 틈새로 파고들며 마치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탄식과도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서리는 관아 마당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이끼 낀 우물가에 조용히 서서 거친 손을 우물 난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그녀는 관에 속한 관비가 아니었으며 그저 산 및 가난한 마을에서 물을 길어다주는 허드렛 일꾼에 불과했지만 이곳에서의 그녀의 존재는 닳고 다른 바닥돌만큼이나 익숙했다. 오늘따라 관아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숨막히게 가라앉아 새로 부임하는 형함에 대한 소문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발적인 나팔소리와 북소리가 행렬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며 이 외딴 시골 마을의 정막을 깨뜨렸다. 늙고 지친 이방과 포졸들은 황급히 흐트러진 복장을 단속하며 얼굴에는 불안과 권태가 뒤섞인 표정을 드러냈는데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변화를 무의미하게 겪어왔기 때문이었다. 서리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는데 흙먼지가 묻은 얼굴이었지만 기이할 정도로 맑고 단아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매일 길어 올리는 우물물처럼 깊고 검은 그녀의 눈동자는 관아 사람들의 당황하는 몸짓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소란스러움이 권력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에서 비롯됨을 꿰뚫어 보았다. 육중한 대문이 활짝 열리자 먼지 덮인 가마가 들어와 세월의 흔적으로 얼룩진 마당 한가운데에 멈춰 섰다.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기와 지붕을 스치는 바람소리만이 들려올 뿐 사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감에서 내려온 이는 관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사내였으나 그의 눈빛은 보이지 않는 위험을 찾는 듯 주위를 불안하게 살피고 있었다. 그는 한양의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으로 가문의 부흥이라는 야망을 품고 이 척박한 땅으로 내려온 신임 형암 김정호였다. 그는 동원으로 오르는 계단 앞에서 멈칫하며 미간을 찌푸렸는데 어젯밤 내린 비로 인해 생긴 더러운 무릉덩이가 정중앙 통로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으른 아전들이 미처 치우지 못한 그 웅덩이는 마치 새 형암의 얼굴에 던져진 오물처럼 보였고 그는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느꼈다. 아전들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린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옷을 더럽히거나 책망을 들을까 두려워 아무도 나서서 이 난처한 상황을 수습하려 하지 않았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 속에서 김정호는 진퇴양난에 빠져 붉어지는 얼굴을 감추려 애쓰며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바로 그때 서리가 물지개를 조용히 내려놓았는데 그 소리는 작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표주박을 들고 침착한 태도로 무릉덩이가 가로막고 있는 신임 형암의 앞으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걸어 나갔다. 그녀는 웅덩이의 물을 퍼내는 대신 자신의 물통에서 맑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웅덩이 옆에 돌계단에 천천히 부어 흙먼지를 씻어내렸다. 그녀의 행동은 마치 경건한 다도를 행하는 것처럼 느릿하고 정성스러웠기에 김정호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넋을 잃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땅에 고인 흙탕물은 하늘의 뜻이오나 깨끗한 길을 걷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평온하게 울려 퍼졌으며 천한 신부님에도 비굴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녀가 물러난 자리에는 씻겨진 돌계단이 드러나 마른 길을 만들어 주었다. 김정호는 눈앞의 남루한 차림을 한 여인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말은 난처한 상황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군자의 도리에 대한 깊은 뜻을 담고 있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위험을 되찾으려 애썼고 서리가 닦아놓은 깨끗한 길을 밟고 지나가며 그녀의 굽힌 등 위로 복잡한 시선을 던졌다. 감사의 말은 하지 않았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 총우석에 어울리지 않는 기묘한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싹트기 시작했다. 이후 이어진 취임식은 지역 유지들의 뻔한 압으로 가득 찬 지루한 시간이었고, 김종호는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으나 마음은 자꾸만 우물가로 향했다. 서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통을 채워 부엌으로 향했고, 작고 가녀린 체구였지만 발걸음에는 흔들림 없는 강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젊은 형암의 눈에 들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시련의 시작일지 아니면 기회일지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김종호의 눈빛은 불안과 야망이 뒤섞인 전형적인 출세지향적 선비의 것이었기에 그녀는 조용히 탄식하며 항아리에 물을 부었다. 관아의 서재에서 무거운 관복을 벗은 김종호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짓눌려 어깨의 통증을 느꼈다. 어둠이 마당을 삼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남아있는 물깃는 여인의 형상을 다시금 떠올렸다. 너려운 물과 깨끗한 길이라 그는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중얼거렸는데, 자신의 학식과 지혜를 자부하던 그가 오늘 가장 천한 이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묘한 패배감은 그의 내면에 잠재된 승부욕을 자극하기도 했다. 그는 늙은 이방을 불러 관아의 일꾼들에 대해 넌지시 물었으나 짐짓 서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방은 온갖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정작 물깃는 여인에 대해서는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듯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야말로 서리가 가진 가장 큰 무기라고 그녀는 생각하며 어두운 상기를 따라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누가 자신을 기억하든 말든 상관없었으며, 많이 아는 자는 침묵할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김종호는 낯선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문풍지 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반면 허름한 초가집에서 등잔불 아래 옷을 기우던 서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났으니 두 사람의 조용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새 형암 김종호가 부임한 지 보름이 지나자 관아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워졌는데, 그는 마치 엉클어진 실타래를 단숨에 잘라내려는 듯 급진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었다. 그는 백성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판단하여 사소한 예법까지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했고, 관아 앞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야 한다는 낡은 규칙을 부활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으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백성들에게는 그저 번거롭고 고통스러운 짐일 뿐이었기에 관아 앞길은 눈에 띄게 한산해졌다. 사람들은 혹여라도 실수하여 관의 눈에 띌까 두려워 먼 길을 돌아갔고, 활기찼던 장터의 소음마저 쥐 죽은 듯 잦아들었다. 서리는 매일 아침 물을 길어 나르며 이 삭막한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형암의 열정이 빚어낸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김종호가 백성들의 삶을 책으로만 배웠음을 간파했고, 그가 세우려는 질서가 실상은 공포 위에 지어진 모래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우물개는 빨래하러 나온 아낙네들이 모여 앉아 숨죽인 채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한 아낙이 관아 앞을 지나다 옷차림이 단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포졸에게 핀잔을 들었다며 억울해하자 서리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높은 담장은 바람을 막아주지만 그 그늘 아래서는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법이지요. 어르신께서 담을 너무 높게 쌓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리는 마치 혼잣말처럼 툭 던졌지만 그 말은 아낙네들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고, 그녀는 곧이어 촌스러운 가락에 맞춰 뼈있는 노랫말을 흥얼거렸다.
그것은 귀가 어두운 부엉이가 낮에 닭 흉내를 내며 운다는 내용의 우스꽝스러운 구전 민요를 살짝 비튼 것이었다. 그 노래는 단순했지만 묘한 중독성이 있어 우물가를 떠난 안악들의 입을 통해 순식간에 장터로 퍼져나갔고 아이들은 뜻도 모른 채 따라 부르며 골목을 누비기 시작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나무잎을 흔드는 것처럼 서리가 우물가에서 띄운 말 한마디는 걷잡을 수 없는 소문이 되어 관아의 담장을 넘어갔다. 관아의 사랑방에서 서책을 읽던 김정호는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노랫소리에 미간을 찌푸렸는데 가사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음색이 묘하게 거슬렸다. 그는 이방을 불러 바깥의 동태를 물었으나 늙은 아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저 아이들의 장난일 뿐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김정호의 예민한 감각은 그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감지했고 백성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면서도 뒤에서는 비웃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이 만든 엄격한 규칙들이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의심만 키워갔다. 며칠 뒤 김정호는 민정을 살핀다는 명목으로 평복으로 갈아입고 몰래 장터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주막에 모인 사람들이 낄낄대며 부엉이 형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이야기는 자신이 내린 명령들을 교묘하게 비꼬는 풍자였다. 김정호는 얼굴이 화끈거려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고 급히 발길을 돌려 관아로 돌아오는 길에 물지개를 지고 가는 서리와 마주쳤다.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지만 김정호는 그녀의 무심한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깊이를 느꼈다. 그는 문득 이 모든 소문의 근원이 어디인지 의심해보려 했지만 눈앞의 이 여인은 그저 무지렁이 일꾼으로만 보였기에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웠다. 그러나 서리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물 자국을 보며 그는 자신의 권위가 어딘가에서부터 새어나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김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성거렸는데 바람 소리조차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처럼 들려 괴로워하며 자신의 귀를 막아보려 애썼다. 반면 서리는 달빛 아래서 낡은 표주박을 닦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녀는 말이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관아의 동원 마당에는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인근에서 가장 비옥한 논이 물길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송사 때문이었다. 고소인은 지역의 유력한 토인 초에 진사였고 피고소인은 그 땅을 대대로 붙여 먹고 살던 늙은 소장농이었는데 두 사람의 행색만큼이나 입장의 차이도 극명했다. 김정호는 서한 위에 쌓인 문서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미간을 찌푸렸는데 초에 진사가 제출한 문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고 명백히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있었다. 반면 늙은 농부는 가진 것이라곤 거친 손바닥과 눈물뿐이었으며 관습적으로 사용해왔다는 호소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김정호의 눈에 이번 사건은 명백해 보였기에 그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문서에 적힌 대로 판결을 내리려 마음먹고 있었다. 그는 무지한 백성들이 때를 쓰면 통한다는 식의 낡은 관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그것이 곧 자신이 추구하는 공정한 통치라고 생각했다. 판결을 내리기 직전 목이 타오른 김정호는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뒤로 물러나 앉아 차가운 물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잠시 후 서리가 나무 쟁반에 물그릇을 받쳐 들고 들어왔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조용했으나 그 존재감은 묘하게 방 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김정호는 답답한 마음에 서리가 듣건 말건 혼잣말처럼 투덜거렸는데 법도 모르면서 억지만 부리는 농부의 태도가 한심하다는 투였다. 서리는 아무 대꾸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빈 사기 그릇에 주전자의 물을 천천히 따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녀는 물이 그릇의 가장자리에 찰랑거릴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따랐고 물은 금방이라도 넘쳐 흘러 쟁반을 적실 것만 같았다. 김정호가 깜짝 놀라 그만하라고
소리치려는 찰나 서리가 주전자를 딱 멈추며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 물을 더 부으면 귀한 물만 버리고 바닥은 진흙탕이 될 뿐입니다. 최진사댁 국가는 이미 이 그릇처럼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녀의 말은 지극히 단순했지만 김정호의 머리를 강하게 때리는 듯한 충격을 주었는데 그는 찰랑거리는 물그릇과 욕심으로 가득 찬 초에 진사의 얼굴을 겹쳐보았다. 법이라는 잣대로만 세상을 재단하려 했던 자신의 판단이 실은 현실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김정호는 한동안 말없이 물그릇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그 시원함이 머릿속의 열기를 식혀주는 듯했다. 그는 서리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다소곳이 물러나고 있었고 그 뒷모습에서 그는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다시 동원으로 돌아온 김정호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판결을 내렸는데 최진사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농부에게 물길 사용권을 영구히 보장한다는 중재안이었다. 이는 법의 테두리를 지키면서도 백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묘수였기에 최진사는 얼굴을 붉혔으나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농부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신임 형함의 지혜로운 처사에 감탄하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김정호는 그 환호 속에서 오로지 한 사람,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물을 깃고 있는 서리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내린 명판결이 오롯이 자신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괴감과 동시에 그녀에 대한 경계심을 품게 되었다. 일가의 물 깃는 여인이 사대부인 자신의 판단을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생채기를 냈다. 그날 저녁 김정호는 서재에 앉아 낮에 있었던 일을 곱씹으며 서리가 단순한 우연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된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가득 찬 그릇이라는 비유는 너무나 절묘했고 시의적절했기에 그는 그녀의 영민함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애썼다. 어둠이 내린 관아의 뒷뜰에서 서리는 달을 쳐다보며 긴 숨을 내쉬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선을 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힘없는 농부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장을 감수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김정호는 서재 창틈으로 마당을 오가는 서리를 훔쳐보는 버릇이 생겼는데 이는 사랑에 빠진 사내의 설렘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적을 감시하는 장수의 불안감에 가까웠다. 그는 지난번 재판에서 보여준 그녀의 기지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했고 천한 물 깃는 여인이 어떻게 그토록 예리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그의 등 뒤에 붙어있는 그림자처럼 거슬렸고 그는 자신의 지적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은 유치한 오기에 사로잡혀 그녀를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일부러 서재를 어지럽히고 중요한 서책과 문서들을 뒤섞어 놓은 뒤 짐짓 곤란한 표정으로 서리를 불렀다. 내 실수로 귀한 서책들이 뒤섞이고 말았구나. 바닥에 떨어진 것들 중 목민심서라고 적힌 책을 찾아 올려놓거라. 그것은 그를 모르는 천민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이었고 김정호는 그녀가 당황하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 예상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는 이 시험을 통해 그녀의 무지함을 확인하고 지난번의 패배감을 씻어내어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싶었던 것이다. 서리는 어지러운 방안을 잠시 둘러보더니 주저없이 책무더기 속으로 손을 뻗어 정확하게 한 권의 책을 집어들어 김정호의 책상 위에 공손히 올려놓았다. 김정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이 서렸는데 그녀가 가져온 책은 정확히 그가 지목한 바로 그 책이었기 때문이었다. 네가 그를 읽을 줄 아는 것이냐? 김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서리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천안 계집이 어찌 그를 알겠습니까? 다만 나리께서 밤마다 그 책을 읽으실 때 나는 향냄새와 손때가 묻어있어 짐작했을 따름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완벽하고 겸손하여 반박할 여지가 없었지만 김정호는 그것이 진실을 감추기 위한 영리한 핑계임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그녀가 그를 아는지 모르는지보다 찰나의 순간에 책의 특징을 파악해내는 그 무서운 관찰력에 더 큰 전율을 느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김정호는 더 집요하게 그녀를 몰아쓰기로 작정하고 이번에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 그녀의 말문을 막으려 했다. 나오는 뜰 앞에 저 소나무가 왜 담장 밖으로 가지를 뻗는지 아느냐. 그는 사대부들의 시죄나 나올 법한 은유를 사용하여 그녀가 기껏해야 햇빛 때문이라는 둥뻔한 대답을 하길 기다렸다. 서리는 잠시 창밖에 소나무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함께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비쳤다. 안에서 올가매는 뿌리가 너무 답답하여 바깥 세상의 바람이라도 쐬고 싶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김정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는데 그것은 단순히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아라는 감옥에 갇혀 허세만 부리는 김정호 자신의 처지를 빗댄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쥐고 있던 붓을 꽉 움켜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김정호는 손을 휘저어 거칠게 그녀를 내보냈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말은 서재 안을 맴돌며 그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시험하려 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시험당하고 조롱당한 기분을 떨칠 수 없어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방을 나온 서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오늘 자신이 너무 과감하게 나섰음을 깨닫고 후회했다. 그녀는 김정호의 열등감이 자신을 향한 위험한 칼날이 될 수 있음을 알았기에 다시는 그와 정면으로 맞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졌고 관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김정호는 이제 서리를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넘어야 할 벽이자 반드시 굴복시켜야 할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여름이 깊어지자 하늘은 잔인할 정도로 맑았고 타오르는 태양은 대지를 바싹 말려버렸는데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농부들의 가슴에도 깊은 균열을 남겼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독한 가뭄이 계속되자 마을 곳곳에서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초금 목피로 연명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러나 관아의 담장 안은 담장 밖에 지옥과는 딴판이었는데 아전들은 자신들의 문책이 두려워 흉년의 참상을 축소하고 조정에 올릴 장부에는 거짓된 풍요를 적어 넣기에 바빴다. 그들은 굶주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창고에 남은 곡식을 긁어모아 형암의 눈과 귀를 가리는 데만 급급했다. 김정호는 서재에 앉아 이방이 올린 허위 보고서를 읽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문서상으로는 예년보다 수확이 조금 줄었을 뿐 큰 걱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샌님처럼 그 종이 쪼가리를 철석같이 믿었고 다가올 단회 조정에 보낼 진상품 목록을 점검하며 혼자만의 만족감에 빠져 있었다. 서리는 우물가에서 바닥을 드러낸 흙탕물을 길어 올리며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더 깊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형암이 악한 사람은 아니나 그의 무지와 무관심이 때로는 아기보다 더 큰 죄악이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저녁 수라상에는 아전들이 아부하기 위해 마련한 기름진 닭백숙과 윤기가 흐르는 쌀밥이 올라갔는데 그 고소한 냄새는 굶주림에 지친 관아 밖의 공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서리는 수라상을 나르는 늙은 참모의 뒤를 따르다가 잠시 멈춰서서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것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오면서 길가에서 뜯은 말라비틀어진 나무 껍질과 풀뿌리였는데 그녀는 그것을 깨끗이 씻어 작은 종지에 담아 화려한 반찬들 사이 구석진 곳에 슬그머니 올려놓았다. 그것은 화려한 밥상 위에서 지독히도 어울리지 않는 흉물이었으나
가장 진실한 백성들의 밥상이기도 했다. 김정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수저를 들었으나 곧 밥상 한 구석에 놓인 기이한 종지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찬모를 꾸짖으려 했다. 그때 문 밖에서 대기하던 서리가 조용히 들어와 고개를 숙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아뢰었다. 송구하오나 그것은 요즘 마을 백성들이 가장 즐겨 먹는 별미라 하기에 나리께서도 그 맛을 한번 보시는 것이 도리에 맞을까 하여 올렸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돋혀 있었으나 태도는 지극히 공손하여 김정호는 화를 낼 수도 없었고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그 거친 나무 껍질을 집어 입에 넣었다. 씹자마자 혀를 찌르는 떫은 맛과 목구멍을 긁어내리는 듯한 거친 식감이 밀려와 그는 헛구역질을 하며 급히 뱉어내고 말았다. 이런 끔찍한 것을 어찌 사람이 먹는단 말이냐. 김정호가 소리치자 서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답했다. 나리께서 받으신 보고서에는 풍요가 적혀 있을지 모르나 밖의 백성들은 매일 이 끔찍한 것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종이 위에 먹물은 거짓을 말해도 혀끝에 닿는 쓴맛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법입니다. 김정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입안에 남은 지독한 쓴맛이 거짓 보고서에 가려져 있던 참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눈앞에 기름진 닭백숙이 역겨워 견딜 수 없었고 자신이 그동안 허울 좋은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이방과 아전들을 모두 집합시켰고 밥상을 그들 앞에 엎어버리며 불호령을 내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부임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분노와 위엄을 담고 있었다. 아전들은 벌벌 떨며 이실직고했고 김정호는 당장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라고 명했다. 그날 밤 관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백성들에게 구휼미가 지급되자 마을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고 사람들은 형함의 결단력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김정호는 칭송을 받는 대신 홀로 마루에 앉아 씁쓸한 표정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눈과 귀를 열어준 것이 또다시 그 물깃는 여인이라는 사실에 복잡한 심경을 느꼈는데 그녀는 자신의 구세주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무능함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했다. 어둠 속에서 서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녀가 남긴 쓴맛의 교훈은 김정호의 혀끝에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휼한 것은 칭송받을 일이었으나 텅 빈 국고를 메우는 것은 오롯이 형함인 김정호의 몫으로 남겨진 골치 아픈 과제였다. 곧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자 김정호는 자신의 앞길에 흠집이 날까 두려워 장부를 조작하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남몰래 촛불을 켜고 이중 장부를 만들었는데 부족한 수량을 숫자로 채워 넣으며 식은땀을 흘렸고 완성된 비밀 장부를 작은 흑단 상자에 넣어 마루 밑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것은 자신의 결백했던 초심을 스스로 더럽히는 짓이었으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합리화했다. 그러나 죄 지은 자의 마음은 편치 않은 법이라. 김정호는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라며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엿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그 의심의 화살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는 서리에게로 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김정호는 가슴 품속에 지니고 다니던 흑단 상자의 열쇠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패닉에 빠져온 방 안을 뒤집어 엎었다.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보다 누군가 그것을 주워 상자를 열어보았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미친 듯이 지난밤에 동선을 더듬어 뒤뜰로 달려갔는데 그곳에는 서리가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낙엽을 쓸고 있었다. 그녀의 규칙적인 빗자루 소리는 김정호의 심장 박동 소리와 엇박자를 이루며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김정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가가자 서리는 빗질을 멈추고 허리춤에서 작은 쇠붙이를 꺼내어 말없이 그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김정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열쇠였는데 아침 일찍 마당을 쓸다가 발견한 모양이었다. 김정호는 열쇠를 낚아채듯 받아들며 서리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고는 핏발선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다그쳤다. 이 열쇠로 무엇을 하려 했느냐? 혹 그 상자를 열어본 것이냐? 네가 감히 관아의 기밀을 훔쳐보려 했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서리는 잡힌 손목의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극히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열쇠는 주인을 기다릴 뿐 스스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떨어진 물건을 주었을 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으나 그 눈동자는 마치 김정호의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양심을 꿰뚫어 보는 듯 투명하고 깊었다. 김정호는 그녀의 눈빛 앞에서 자신이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고 슬그머니 잡았던 손목을 놓아주었다. 서리는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다시 빗자루를 들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덧붙였는데 그 말은 김정호의 등에 서늘한 식은땀을 흐르게 했다. 하지만 날이 땅속 깊이 묻은 씨앗도 언젠가는 싹을 틔워 세상 밖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어둠 속에 감춘다고 해서 영원히 비밀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녀는 다시 낙엽을 쓸기 시작했고 김정호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손에 쥔 열쇠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는 서리가 장부의 내용을 보지 않았더라도 이미 자신의 죄책감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이제 서리는 단순한 눈의 가시가 아니라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김정호는 서재로 돌아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그녀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김정호는 비밀을 들킨 불안감을 견디다 못해 결국 돈으로 서리를 매수하여 자신의 공범으로 만들기로 작정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재물만큼 달콤하고 확실한 재갈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전이 가득 든 비단 주머니를 준비했고 스스로를 이것은 뇌물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합리화하며 애써 죄책감을 눌렀다. 해질 무렵 그는 은밀히 서리를 사랑방으로 불러들였고 주위를 물린 뒤 탁자 위에 묵직한 주머니를 올려놓았는데 은전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김정호는 짐짓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서리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넸으나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네가 그동안 관아를 위해 고생이 많았음을 내가 잘 안다. 이것은 내 작은 성인이 가져가서 따뜻한 옷이라도 한 벌 해 입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못 본 척, 못 들은 척 지내거라. 그 말 속에는 돈을 줄 테니 입을 다물라는 노골적인 요구가 담겨 있었고 김정호는 그녀가 감지덕지하며 돈주머니를 챙길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서리는 탁자 위에 은전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저 맑고 깊은 눈으로 김정호를 응시할 뿐이었는데 그 시선에는 경멸이 아닌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딸이, 제가 매일 깃는 물통은 무겁지만 그 물은 맑고 깨끗하여 마시면 갈증이 사라집니다. 허나 이 돈은 깃털처럼 가벼워 보이나 그 안에 담긴 뜻이 탁하여 제 마음을 영영 목마르게 할 것입니다. 그녀의 거절은 정중했으나 김정호의 뼈를 때리는 일침이었기에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억지 웃음을 거두고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돈주머니를 그녀의 발치에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것은 거절당한 자존심의 발악이었다. 내가 천한 것이 감히 내 호의를 무시하느냐. 이것이면 네 평생을 편안히 살 수 있거늘 어찌 그리 어리석게 구느냐. 은전들이 바닥에 흩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서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바닥에 흩어진 돈을 피하여 한 걸음 물러섰다. 편안한 잠자리는 비단 이불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떳떳한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나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겨 보여도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서리가 인용한 노자의 도덕경 구절은 글깨나 읽는다는 김정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일개 물깃는 여인이 자신보다 더 깊은 도리를 깨우치고 있음에 전율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지 않고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홀로 남겨진 김정호는 바닥에 널브러진 은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그 반짝이는 동전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수많은 눈동자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매수하려다 오히려 자신의 비굴함만 확인했음을 깨닫고 무너져 내리는 자존감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제 그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녀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고, 그녀가 존재하는 한 자신의 양심은 영원히 고문당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밤이 깊어갈수록 창밖의 바람소리는 거세졌고, 김정호는 이불을 뒤집었었으나 귓가에 맴도는 하늘의 그물이라는 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느꼈고, 그것은 서리가 던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욕심으로 꼬아 만든 밧줄임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김정호가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에 급급하던 사이 억눌려왔던 민심은 결국 끓어넘치는 솥뚜껑처럼 폭발하고 말았는데, 성난 농민들이 횃불을 들고 관아 앞으로 몰려와 닫힌 성문을 두드리며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함성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붉게 타오르는 횃불의 불빛은 관아의 담장을 넘어 김정호의 침소까지 위협적으로 비쳐들었다. 공포에 질린 김정호는 이것이 자신의 부정을 심판하러 온 폭동이라 착각하여 사시나무 떨듯 떨며 포졸들에게 활을 쏘아서라도 그들을 진압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그들의 입을 막아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돌이킬 수 없는 유혈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이었다. 그때 서리가 예의를 차릴 겨를도 없이 김정호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는데,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강렬하여 미친 듯이 날뛰던 김정호조차 순간적으로 압도당해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나리. 저들은 적군이 아니라 나리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굶주린 자식들입니다. 자식이 배가 고파오는데 부모가 어찌 칼을 들어 그 목을 배려하십니까? 그녀의 호소는 절박했으나 김정호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들이 나를 죽이러 왔다며 비명을 질렀다. 서리는 그런 그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문을 활짝 열고 무기 없이 나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나리께서 진심으로 귀를 여신다면 저들의 손에 들린 횃불은 분노의 불이 아니라 나리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김정호는 그녀의 제안이 미친 짓이라 생각했으나 서리의 눈동자에 비친 확신과 신뢰를 보며 기이하게도 공포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무력으로 진압했다가는 정말로 파멸할 수밖에 없음을 직감했고, 결국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성문을 열라는 명령을 내렸다. 육중한 성문이 열리고 김정호가 호위병도 없이 홀로 걸어 나오자 고함을 지르던 군중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에 일순간 침묵했다. 김정호는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하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고, 서리가 일러준 대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었다. 나이 부족함으로 너희를 춥고 배고프게 했으니 모든 죄는 내게 있다. 내 너희의 말을 다 들을 것이니 부디 화를 거두어다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그 안에 담긴 두려움이 오히려 진정성으로 다가갔는지 살기등등했던 농민들의 표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맨 앞줄에 섰던 노인이 횃불을 내리고 통곡하자 군중들은 몽둥이 대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고, 폭동의 기운은 눈 녹듯 사라졌다. 김정호는 그날 밤새도록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서책 속에 갇혀 얼마나 헛된 정치를 해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날이 밝아 농민들이 돌아간 뒤 탈진에 주저앉은 김정호의 곁으로 서리가 다가와 말없이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내밀었다. 김정호는 물그릇을 받아들며
서리를 올려다보았는데 그녀는 어젯밤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평범한 물 깃는 여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오로지 이 여인 덕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동시에 그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더욱 깊어만 갔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나 자신의 치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여인, 그리고 자신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그릇을 가진 여인. 김정호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뒤로 밀려오는 알 수 없는 열패감에 고개를 떨구었고 관아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밝아왔다. 폭동이 지나간 후 관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백성들은 김정호를 성군이라 칭송했으나 정작 김정호 본인의 마음속 지옥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백성들의 환호가 자신의 거짓된 위선에 대한 조롱처럼 느껴져 견딜 수 없었고 밤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관복을 입은 도둑의 형상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무거운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잠 못 이루는 밤에 홀로 뒤뜰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여전히 서리가 달빛 아래서 묵묵히 우물을 닦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두려움이나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추악한 내면을 비추는 유일하고도 투명한 거울이었다. 김정호는 서리에게 다가가 힘없이 물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오만함이 다 빠져나가고 지친 사내의 고독만이 남아있었다. 니오는 내가 부정한 장부를 숨긴 죄인임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나를 구했느냐. 내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비웃을 수도 있었을 텐데. 서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김정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모든 것을 포용하는 밤하늘처럼 고요하고 깊었다. 썩은 나무가 쓰러지면 그 아래 자라던 어린 풀들도 함께 다치는 법입니다. 저는 나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나리의 직분이 지탱하고 있는 이 고을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담담한 대답에 김정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희원아, 나는 이미 속이 썩어버린 나무다. 마루 밑에 숨겨진 거짓 장부가 내 뿌리를 갉아먹고 있으니 언젠가는 쓰러질 것이다. 그것은 김정호가 처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뱉어낸 진실한 고백이었고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서리는 그를 질책하는 대신 우물물을 한 바가지 길어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얼굴에 묻은 흙은 물로 씻어낼 수 있으나 마음에 묻은 때는 오직 진실로만 씻어낼 수 있습니다. 나리께서 쥐고 계신 것을 놓아버리면 빈손이 되시겠지만 비로소 그 손으로 진짜 자신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김정호가 애써 외면해왔던 마지막 길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패배의 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형함이라는 자리가 아니라 선비로서의 마지막 양심임을 깨달았다. 김정호는 서리에게 깊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인 뒤 말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마루 밑을 뜯어내어 흑단 상자를 꺼냈고 그 안에서 자신이 조작했던 이중 장부를 꺼내어 촛불에 태워버렸다. 그리고 붓을 들어 조정에 올릴 상소문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과오를 낱낱이 고백하고 관직에서 물러나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참회록이었다. 붓끝이 종이 위를 달릴 때마다 김정호의 표정은 점점 더 편안해졌고 창밖에서는 마치 그의 씻겨진 마음을 축복하듯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날이 밝으면 스스로 암행어사를 찾아가 모든 것을 자백할 것이라 다짐하며 붓을 놓았다. 비록 내일이면 죄인의 신분이 되겠지만 오늘 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떳떳하고 당당한 한 인간으로 우뚝 서 있었다. 봄바람이 관아의 뜰을 부드럽게 감싸안던 날 김정호는 관복을 벗고 소박한 선비의 옷차림으로 관아의 대문을 나섰다. 조정에 올린 그의 자백은 받아들여졌고 그는 파직되었으나 스스로 죄를 청한 용기를 참작하여 더 이상의 중형은 면할 수 있었다. 빈손으로 떠나는 길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부임하던 날에 그 잔뜩 긴장했던 모습보다 훨씬 평온하고 자유로워 보였다.
백성들은 떠나는 형함의 뒤를 따르며 돌을 던지는 대신 침묵으로 배웅했는데 비록 그가 과오를 저질렀으나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진심과 결단을 기억하기 때문이었다. 김정호는 마을 어귀에 이르러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곳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물지개를 진 서리가 서 있었다. 김정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여 예를 표했는데 이는 사대부가 천민에게 행하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으나 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내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평생 헛된 욕망의 노예로 살았을 것이다. 너는 내게 물 한 그릇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도 서리는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나리, 저는 그저 물을 길어다 드렸을 뿐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신 것은 나리 자신이십니다. 빈 그릇이 되셨으니 이제 세상에 어떤 맑은 것도 담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김정호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고 그는 비로소 완전한 해방감을 느끼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산모퉁이로 이어진 오솔길을 따라 걸어갔고 그의 발자국은 흙길 위에 선명하게 남았다가 봄바람에 서서히 흩어졌다. 서리는 김정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다시 익숙한 동작으로 물지개를 짊어졌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물통이 출렁이며 맑은 소리를 냈고 그녀는 다시금 자신의 일상으로 묵묵히 마을을 지키는 이름 없는 수호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관아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또 다른 권력자가 오고 가겠지만 우물가에서 세상을 비추어 보는 그녀의 지혜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머물 것이다. 봄 햇살이 내리쬐는 길 위로 서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자연의 일부가 되어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권력은 유한하고 재물은 덧없으나 깨어있는 양심과 지혜만이 영원히 흐르는 물처럼 세상을 정화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가 길어올린 맑은 물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있을 것이다.